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JDI 파트너스 윤정도 대표와 함께 국내 경제 상황 점검하고 투자 전략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 첫 출연이신데 예. 참 이거 오늘 울고 싶네요. 알파벳이 9%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도 급락을 했고요. 이런 영향까지 겹치다 보니까 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포 심리가 많이 앞서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먼저 결론을 내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그 시장 조정을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미국 쪽의 시가총액 3위 기업이 알파벳입니다. 네. 구글의 모회사인데 이 알파벳의 하루 하락률이 9%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의 나스닥 지수도 2%대 급락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오래간만에 그 시간의 선물이 1% 수준의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굉장히 어렵게 출발이 된 데다가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그 부분도 예상치보다는 조금 안 좋게 나왔거든요. 예. 그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겹쳐진 부분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알파벳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까지 우려할 실적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상치는 뛰어넘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클라우드 매출 부분이 성장성이 지난 분기에서는 28%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 분기에 이제 그 정도 수준 혹은 그 이상 나올 걸로 기대를 했는데 22% 수준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제 MS사 비교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만 네. 알파벳만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단 그 MS사 같은 경우가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 2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2위인데 MS사는 새벽에 3% 강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실적이 나왔고 예상치를 똑같이 넘겼고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반도체 쪽도 놓고 봐야 되는데 네. 클라우드 매출 부분이 예상치를 좀 웃돌아줬어요.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글로벌 시가총액 2위 기업과 4위 기업 또 미국의 2위 기업과 3위 기업인데 한쪽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쪽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클라우드 쪽만 매출이 조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은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다. 예. 그리고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500개 기업 중에 지금 현재 한 25% 정도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에 81%의 기업이 예상치를 전부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만큼 지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경제 지표가 그만큼 긍정적으로 개선돼 있고 그 영향력 부분이 계속 확대돼서 일단 기업 실적도 좋게 나왔다. 그래서 그 월봉 차트를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월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 MS사 같은 경우는 월봉 차트 부분에 7월 달 그 꼬리가 좀 달려 있는데 그게 사상 최대치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고 눌린 상태에서 지금 고점 대비 한 6, 7%분이 안 빠져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 한 13% 밀려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알파벳도 지금 2021년까지 폭발적인 시세 나왔었고 지금 추세는 올해 들어서 지속적인 반등 추세가 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증시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 하반기에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도 한 13%또 코스닥 시장도 20% 이상. 근데 연초 대비해서는 두 시장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차트 하나 또 준비해서 보여드릴 텐데 그 차트 보시면 글로벌 증시의 지금 위치가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3,000포인트 수준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지금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2,800 정도요. 우리나라 지수 2,890 이 정도 놓여져 있고 나머지 일본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들어서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우리나라 지수 환산했을 때 3,600까지 간 게 지금 한 3,300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도 우크라이나 사태 부담 요인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거기도 지금 현재 3,000포인트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국내 증시만 유독 지금 뭐 굉장히 2,300도 이탈된 상황인데 그 이격 부분들을 보시면 전체 이제 그 지금 보이시는 선 차트 기준에서 이격 부분이 우리나라만 좀 많이 벌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뭐 주식시장 쭉 훑어봤을 때 이격은 항상 줄인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나머지 다른 국가들이 뭐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있지만 국내 증시가 쫓아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뭐 2015년, 16년부터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2015년 뭐 12월 금리 인상 이후에 동조화돼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지금 묻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좋은 기회지 않느냐. 보여지는 쪽, 제대로 된 쪽만 제대로 가지고 가신다면. 그 뭐 지금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기준이 되겠죠. 그쪽을 제대로 가지고 가신다면 뭐 분명하게 시장 대비해서는 월등히 좋은 수익을 연말까지 또 가져가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황 간단하게 봤고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상전으로 좀 번지는 양상이고요.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 시나리오별로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시장에서 벌써 이미 뭐 증권사나 뭐 여러 기관들 쪽에서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분석은 단기전으로 갈 거냐, 예. 아니면 이제 장기전 기준에 이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거냐, 아니면 뭐 소극적으로만 개입할 거냐, 요렇게 나뉘어지는데요. 현재 금융시장은 뭐 오늘 미국장도 빠지고 뭐 일본도 빠지고 우리나라도 빠졌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영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예. 뭐 그런 이유가 일단 이스라엘 그 TA-35 지수 자체가요. 그 하마스와의 사태가 나기 전에 대략적으로 1830포인트였어요. 예. 근데 지금 뭐 1620포인트니까 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당사국의 기준에서도 뭐 10% 수준이고, 그다음 첫 번째 충격 나왔을 때가 이제 1720, 한 6% 빠지고 난 이후의 흐름인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그 당사국도 영향을 안 받는 부분을 우리가 받을까. 다만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시나리오별의 대응 전략이 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단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 그렇게 된다면 유가 부분도 100불 미만에서 움직일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란의 적극적인 개입이죠. 예.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유가 부분도 프리미엄이 꽤 많이 붙어서 뭐 150불까지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50불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일단 그 해상 쪽에서 물동량의 기준, 그 35%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유가가 150불 정도까지 치솟게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 자체를 뭐 1.2% 정도 하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자체도 1% 이상으로 크게 잡힙니다. 다만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에요. 이란이 하마스의 뒷배라는 사실은 뭐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전쟁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가정이긴 합니다만 그때 벌어질 일 예측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일단 생각하고는 있어야 될 리스크 같거든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전 세계가 다 똑같아질 텐데 일단은 준비한 표 뭐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전으로 끝날 때와 그다음에 장기전으로 갔을 때 이란의 소극적 개입, 그다음에 적극적 개입. 그 영향력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상 포털에도 좀 많이 나오는데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서 갖고 나온 거고요. 두 번째 표 보여드릴 부분은 요거는 이제 뭐 시중에 이렇게 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쪽에서 좀 정리를 한 건데 일단은 민주당과 공화당 정책,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정책을 좀 아셔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는 그런 해석은 일단 그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민주당 정부에서는 2015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미국과 이란,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거기에 러시아, 중국까지 7개 국가가 2015년 6월에 핵협상을 타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뭐 우호 정책으로 갔는데 공화당 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파기를 했죠. 그리고 자금 동결 바로 시키고.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이스라엘전이 불거진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는 자금 풀어주니까
바로 그냥 뭐 무기 사서 공격하는 거 아니냐, 자금 지원해 준 거 아니냐 혹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민주당 쪽에서 다시 자금은 동결했습니다만 그 지금의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 아직까지는 뭐 민주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정부가 민주당 쪽이니까 아직까지는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런 요인 바탕으로 해서는 뭐 크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갈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그래서 좀 본 부분이고, 그리고 만에 하나 뭐 진짜로 뭐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지금 저도 좀 웃고는 있지만 웃음기가 싹 사그라들겠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당시에 물가 상승률이 25%에서 35%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기준에 사실 그 순환성의 흐름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좋아서 금리를 계속 올려놨는데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이제 또 금리를 좀 낮춰주면서 경기를 또 부양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 경기가 좀 계속 좋은 상태에 뭐 유지되다가 나중에 대해서 부양책을 좀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가야 되는데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경기는 지금 상태에서 멈춰지거나 후퇴가 되고 공급자에 의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웃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상황,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뭐 서방 국가들의 정책이라든가 또 미국의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뭐 이스라엘과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터진 내용이기 때문에 확전 그리고 장기 또 이란의 적극 개입 이 부분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 얘기 계속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1년에 수입하는 원유가 10억 배럴입니다. 네. 배럴당 10달러가 오르면 100억 달러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에너지 가격에 미칠 영향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유가 얘기는 뭐 항상 화두가 되고 있는데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방울도 안 쓰는 서부 텍사스 중진류 WTI 가지고 사실은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두바이유를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바이유 가지고 왔고 뭐 박스를 6개를 그려놨는데 일단은 먼저 이란 영향 먼저 보시면 지금 뭐 맨 오른쪽에 월봉 차트라서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만 맨 오른쪽 보시면요. 오히려 지금 유가는 그렇게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락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도 뭐 80불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는 뭐 100불 또 100불 이상 그런 얘기하고는 사실은 좀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정도에서 잠깐 움직였었는데 그게 또 그 당시에 정점되고 밀려 내려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같은 경우는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란 얘기 빼고 전체 유가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진짜 유가가 100불을 만약에 넘길 때 문제가 될 수 있겠느냐. 거기에 이제 또 우리가 수입할 때 기준에서 원화가 약세를 띠니까 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뭐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는 부분은 일단 그 S&P 500 지수의 강세 부분이 연출되고 있을 때 유가의 강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나서 유가가 강세를 띈다라는 거는 그건 뭐 당연한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유가가 10불 미만에도 있었는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뭐 중국의 영향으로 진짜 글로벌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또 엄청난 랠리. 뭐 국내 증시도 512포인트에서 2100포인트까지 갔으니까요. 그런 랠리 때 12불 하던 유가가 100불을 넘겼습니다. 근데 전혀 뭐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뭐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2번 표시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예. 이때 기준이 이제 양적 완화죠. 예. 그래서 뭐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 할 정도로 뭐 자금을 굉장히 많이 이제 시중에 넣어줬을 때의 기준인데 이때 당시에 유가는 110불이었습니다. 사실. 그 110불대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때는 뭐 사실상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서의 그런보다는 유동성 때문에 움직였던 부분들이 많은데 유가가 그러면 110불이면 좀 악영향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가가 그대로 멈춰 있었던 상황에서 110불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안 줬어요. 그럼 그 당시에 경기가 별로 안 좋고 수요도 안 좋았는데 유가가 110불 했던 부분은 그 당시 기준에 지금과는 반대로 달러가 약세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약세. 그러니까 달러 부분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엔화 대비해서 너무 약세를 띄다 보니까 그 달러 인덱스 자체도 너무 무너지다 보니까 중동 국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리터를 판다 했을 때 예전에는 빵 하나 사 먹을 수 있었는데 1달러에 1리터 똑같이 팔았을 때 달러가 약세를 띄고 있을 때는 뭐 빵을 반 정도뿐이 못 사 먹다 보니 그 당시 기준에 그냥 110불을 고정으로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 흐름 보시면 3번 흐름 보시면 유가 급락을 합니다. 예. 이때는 뭐냐면 버냉키 의장이 단어를 하나 만들어냈죠. 그래서 테이퍼링을 단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014년부터 긴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에서 달러 강세를 띈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가가 급락을 하더라도 역시나 실물 경기에 미친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흐름에서는 실질 금리를 2015년 12월부터 올리고 경기도 살아나주고 지표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수요가 늘어났죠. 그렇게 되면서 유가의 강세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유가의 방향성들이 뭐 여러 이슈에 따라서 뭐 급등락이 여러 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의 기준에서는 뭐 사실상 전혀 뭐 제 입장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21년도에 원래 긴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을 오히려 대통령 선거 끝나고 2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 자금을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뿌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의 영향으로 이제 그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 영향 부분 돈을 더 뿌려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표가 살아나주고 그 지표가 살아나면서 실질적인 수요들이 늘어나서 유가의 강세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증시가 사상 최대치를 유럽이나 일본이 넘길 수 있었던 것처럼 유가의 강세 부분은 앞으로도 100불을 넘기더라도 수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건 없다. 오히려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두바이 움직임하고 S&P 움직임이 상당히 좀 유사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것만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데일리 시황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네. 매일매일 시황을 이야기하다 보니 소수 의견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얘기 나오면 막 100불 넘기고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 심해질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수요에 의한 뭐 유가 강세라든가 상품 가격 강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오히려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경기가 그만큼 괜찮다는 뜻이니까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군요. 예, 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갔다가 예, 예. 뭐 헤지펀드 거물 한마디에 다시 떨어졌어요. 지금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인 건 분명합니다. 이번 해프닝을 보면서 예. 우선은 시장의 공포가 만연해 있고 또 엄청난 미국 부채, 뭐 재정 적자 이게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채권금리하고 기준금리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일리 시황 쪽으로 우리가 모든 걸 풀어가는 게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서글프거든요. 정보의 뭐 홍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채권금리도 멀찌감치 놓고 보면은 지금 기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드릴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공매도 물량에 대한 청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산의 부분은 그러니까 채권 금리는 이제 오르는 부분이 채권이 하락하니까 금리가 오르는 거잖아요.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렇죠. 채권 가격이 금리가 오르는 오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때린 부분은 채권의 공매도를 한 거고 그렇게 하면서 채권 가격이 내려간 건데 그럼 그 당시 기준에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 사실 지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경제 지표가. 그래서 뭐 실업률, 뭐 비농업 분야의 고용 지표, 그다음에 뭐 최근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서는 뭐 신규 주택 판매, 기존 주택 판매, ISM 제조업 지수 모든 지표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사실은 형성돼 있어요. 물론 이게 유동성의 힘이었죠.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이제 긍정적이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서 정상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아준 부분.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지금 뭐 2006년 6월 마지막 올렸던 5.25%보다도 높은 5.5%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채권이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채권에서도 손실이 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기준금리가 올라갔다는 거는 어찌됐건 예금금리도 일정 범위 올라서죠. 예.
그러다 보면 채권을 투자하는 것보다 예금을 해둬도 비슷한 금리거나 조금 더 높다면 예금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그러니까 지표가 좋고 지표가 좋음으로써 금리를 올렸고 그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 5.5까지 올라오다 보니 5.5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 그 예상에 이제 공매도를 채권에 한 거고, 지금 범위에서는 이 5.5라는 금리가 사실은 2006년 6월 마지막 그 당시 금리 인상했을 때 5.25를 넘긴 거거든요. 근데 역대적으로 금리는 고점에서부터, 예전 금리 굉장히 높았잖아요. 고점에서부터 계속 낮아져 오고, 고점 맞습니다. 자체 낮아지고, 또 저점은 계속 또 같이 낮아져서 제로금리까지 온 건데, 그 부분에 이제 5.5에서 더 올릴까? 긴축을 더 할 수 있을까? 지표는 좋은 건 맞는데, 여기서 올려봐야 한두 차례? 이 정도 생각에 정리만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리거나 지금 당장 뭐 문제가 될 것 같다면, 전체 시장이 그렇다면은 오히려 채권 매수를 강하게 했겠죠. 그러니까 청산만 했다라는 거는 일단은 지금의 금리나 이런 우호적인 경제 환경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준은 말씀 주신 재정 적자의 부분인데, 외환 보유고 상위 10개 국가, 그 10개 국가에 실질적으로 중국과 일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상위에 있죠. 1, 2위에 놓여져 있는데, 미국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산다고 표현하지만 달러는 채권을 찍어서 채권을 팔아서 먹고 사는 국가인데, 네. 그것을 중국과 일본이 지금 8개월, 그러니까 8월 달까지 제가 데이터를 보고 왔는데요. 8개월 동안은 소폭의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야, 미국의 국채를 다 갖다 파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국채 가격이 내려간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수십 년 동안 계속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나 일본이, 또 사우디가, 또 스위스가, 대만이, 또 우리나라가 미국의 국채를 내다 팔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거는 뭐 전혀 가능성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재정 적자 부분과 함께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해서 뭐 이번에 전쟁 비용을 조달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나 중국 쪽이 안 사주니까 국채가 내려간다는 그 의견이 있는데, 그거는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공매도 청산 부분은 오히려 뭐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그때 당시 공매도했던 부분도 경제가 좋다라고 해석해서 그렇게 잡혔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차트 역시 가지고 나왔는데, 예. 채권금리 10월물 차트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2년물, 5월물, 7월물, 10월물, 30년물을 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공매도 한 거는 이제 30년물이고요, 사실은. 그래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10년물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예전에는 상상을 초월했죠. 그리고 7%까지 뭐 채권금리가 올라설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준금리도 그렇게 7%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관계가 놓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연준 쪽에서도 7%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그런 뭐 뉘앙스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그 5.25 기준금리 기준으로 5.25포인트, 그 5.25% 그 기준 넘어선 요 자리에서는 이젠 좀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기준금리표도 가지고 나왔는데요. 요 기준금리표 한번 나중에 한번 쭉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기준금리 하고 S&P 500 지수 로그 차트로 갖고 왔는데,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시장은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역으로 와, 금리 올리니까 이거 뭐 조정받을 거다 하는데, 요번에만 좀 조정이 일부 있었죠. 왜냐하면 21년도에 긴축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2조 달러를 뭐 경기부양책으로 대통령 당선되신 그 기준에, 지금 기준에 이제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죠. 2조 달러를 그때 경기부양책으로 뿌렸기 때문에 21년도에는 뭐 파월 의장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매파가 아닌 비둘기파 기준이었고, 지금의 기준은 이제 뭐 정상적으로 금리를 다 조정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시장 지수도 사실상 나쁘지 않습니다. 뭐 유럽이나 일본은 뭐 사상치도 뚫었고, 뭐 미국 쪽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논하실 때 저는 이제 항상 뭐 강의 나가거나 할 때 말씀드린 내용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경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금융시장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금리를 내린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뭐 금리 언제 내려줘요라는 말씀하시는데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시점은 급락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9월 달에 금리를 정확히 서브프라임 때문에 내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먼이 터진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 제로금리로 다시 왔는데, 그때 폭락 부분은 제로금리에서부터 다시 이제 돌릴 수 있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순간은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좀 발을 빼야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달러 얘기 지금 간단히 하셨습니다만 강달러 기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라는 게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고 뭐 무역 수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습니까? 어렵다는 환율 전망, 대표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환율 자체도 당연히 들여다봐야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 자체가 우리나라만 평가절하가 된다거나 이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의 기준은 이제 강달러 기준인데 사실상 그 미국의 민주당 정부와 공화당 정부 이 양당 체제인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은 대부분이 강달러 기조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클린턴 대통령 때의 실리콘밸리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 초기에 좀 힘들었습니다만 나중에 뭐 강달러로 돌리는 흐름 그리고 지금의 기준도 굉장한 강달러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정책적으로 좀 강달러를 민주당이 선호하고 공화당이 좀 약달러를 선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달러 인덱스는 6개 통화에 대한 지수 환산 지표인 거죠. 그 6개 통화가 유로화 그리고 파운드화, 엔화,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 그다음에 캐나다 달러, 스웨덴 화폐인데 이 6개 화폐에 대해서 GDP 비중으로 이걸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미국을 대단하게 보지만 유럽이나 영국은 뭐 유로와 파운드화의 기준에서는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강달러다 약달러다의 기준은 엔화 대비해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번 그 달러 대비 평가 절하 전 세계적인 화폐 뭐 그중에 중요한 화폐만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엔화가요 21년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 납니다. 네. 41%, 46% 그리고 유로와 파운드화가 지금 뭐 제가 지표 부분은 중간 범위를 잘라서 갖고 온 건데 실질적인 고점과 저점까지 완전하게 잡으면 마찬가지로 20%대예요. 우리나라도 25%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엔화만 유독 상대적으로 엄청난 약세. 그리고 기존의 그 리먼 브러스 사태 터졌을 때 그때는 이제 약달러 기조로 갔잖아요. 예. 안전자산이 엔화라고 얘기를 표현했는데 그때 엔화의 그 절상률이 지금하고 반대의 급부입니다. 그러니까 엔화 대비 달러의 절하율이 그때 당시에 반토막. 그러니까 1달러에 150엔 하던 것이 1달러에 75엔까지. 굉장히 달러가 약세를 띄고 엔화 강세를 띄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그 달러 인덱스 강세 부분이 21년부터 지속돼 왔습니다만 이 부분이 전체적인 경제 동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극히 제한적이고 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말씀드린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유가 가격 자체도 결제통화가 강세를 띠다 보니 아직까지도 제 생각에는 100%를 넘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2007년 당시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져 있다 보니 화폐 가치가 훼손되고 금융시장의 지표도 다 올라가 있는데 사실 유가만 100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강달러 기조의 이제 긍정적인 효과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 하나 또 잘못 알려진 부분 중에 하나가 네.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세를 띈다 이런 주장이 조금씩 있어요.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 금리를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매년 뭐 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1년에 8번 다 25bp씩 올렸는데 그 당시 기준에 처음에는 강달러로 가다가요. 나중에는 오히려 약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7년도에 우리나라의 원화가 2007년도에 900원을 살짝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과 비슷하게 금리를 5.25까지 올리는 그 과정에서 달러는 약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데일리 시황에서 간단하게 놓고 보는 것보다는 전체 그림을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강달러 기조가 그래서 뭐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강달러라는 거는 달러 인덱스 기준의
엔화 대비해서의 기준이 크기 때문에 강달러든 약달러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세밀하게 보는 것도 오히려 외환시장에서 외환거래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오히려 일반 시청자분들은 피곤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은 그냥 뭐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달러는 통화 바스켓 속에 들어있는 화폐 중에 엔화가 유독 약세를 보이면서 나타나는 예. 상대적 착시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과의 사실상의 관계죠. 그러니까 리먼 터졌을 때에도 엔화가 꼭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달러의 약세 기조에 다른 쪽 기준을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엔화에 대해서만 그 당시에는 약세, 지금은 엔화에 대해서만 상대적인 강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하여간 상당히 좀 설득력 있는 설명이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미국 경제를 생각하면 내년 대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이 상당히 좀 결이 다르니까요.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 투자자 입장에서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또 표를 준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말씀드릴 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요즘에는 뭐 정보가 굉장히 많아서 시청자분들도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맞는 정보인지 안 맞는 정보인지 좀 혼란스러우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놓고 보여드리는 거를 좀 저의 일상에서의 한 부분으로 축을 잡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표를 또 만들어 왔습니다. 예. 표 보시면은 예. 민주당하고 이제 공화당 쪽의 일반적인 정책입니다. 일반적인 정책인데 뭐 외교 정책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뭐 지금 중요한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뭐 지금 당장 이제 중동 문제가 불거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뭐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 공화당 쪽은 힘의 원리에 의해서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남들하고 어우러지기 싫다. 오히려 뭐 예를 든다면 유럽 쪽도 뭐 영원한 아군이 아니다. 여기도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주한미군에 대한 또 미군에 대한 방위세를 내라. 뭐 이런 쪽이 이제 공화당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중동 쪽하고의 유화 관계도 있지만 러시아하고는 또 중국하고는 또 부딪히는 그런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쪽은 아우러서 가려는 흐름이 많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쪽도 그렇고 뭐 유럽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이런 기준인데 극명한 차이는 이렇게 납니다. 어떻게 나냐면 공화당 정부 때의 정책이 대외 정책, 외교 정책에서 표출되는 부분이 방산과 전통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 때 걸프전과 이라크전이 나죠. 그렇게 되면서 원유 시장을 장악하고 거기서 사용됐던 무기를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사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정책 부분이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나머지 뭐 의료나 이런 부분도 다 보셔야 되고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도 다 보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전 때문에 내년 대선에 대해서 조금 더 앞당겨져서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5%포인트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법 리스크가 있다 할지라도 공화당 쪽의 무게감이 좀 실린다. 그럼 지금부터 뭐 방산, 뭐 전통에너지, 전통의학 이런 걸 지금부터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동안 민주당 정부에서 굉장히 강세를 띄었던 업종. 예를 든다면 원래 민주당 정부 들어오면은 뭐 IT 강세는 뭐 당연한 기준인데 친환경 부분에서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유독 전기차 부분으로 뭐 조 바이든 대통령 선거 때부터 2020년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테슬라가 실질적으로 2020년, 2021년에 16배가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 쪽에서는 뭐 미국도 전기차 보조금이 낮아지고 중국, 뭐 유럽, 우리나라, 일본 전기차 보조금이 눈치를 싹 보면서 낮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탄소세에 대해서도 조금 눈치 보면서 야, 이거 좀 줄어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이제 테슬라도 21년 11월 고점 대비 75%가 밀렸어요. 예.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좀 반등을 했지만 그렇게까지 센 반등은 아니고 절반 돌렸거든요. 예.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업종군은
너무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 많이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년의 대선을, 미국 대선을 보고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들여다본다면 벌써부터 뭐 선침해 전략을 가져간다는 것보다는 혹시라도, 저는 뭐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2차 전지 안 갖고 계시리라 판단을 하는데, 혹시라도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줄여야 되는 게 옳다라고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섹터별로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올해 전체를 놓고 보면은 누가 뭐래도 2차 전지가 가장 뜨거운 테마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보니까 뭐 공매도 물량 늘어났고 리튬 가격도 계속 내리고 있어요. 시계가 좀 흐려 보입니다. 정말 공매도나 리튬 가격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뭐 사실상 2차 전지에 대한 강세, 그 강세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부터 좀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또 약세를 띨 때 실질적으로 왜 약세를 띄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주신 리튬 가격, 뭐 공매도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그 자료들을 다 보여드릴 겁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몇몇 분들이 조금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전체인 것이냐 이 표현한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리튬 가격부터 보시면 예. 리튬 가격의 강세는요 21년도에 초강세를 띄었습니다. 근데 21년도 리튬 가격이 초강세를 띨 때 테슬라의 주가도 못 갔고요. 2차 전지 주가도 못 갔습니다. 양쪽 다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리튬 가격의 강세만 있었던 것이지 그것이 어떤 시세에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니까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 가격이 물론 올라가면 2차 전지 업체들의 평균 판매 단가 ASP가 올라가서 마진율이 높아질 수는 있는데 그 당시 기준에 전혀 영향이 없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2번이라고 표시해 놓은 부분 보시면 거기서 이제 22년도 하반기에 일부 올라갑니다. 일부 올라가는데 그 기준은 폐배터리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좀 이슈가 돼서 상품 시장에서 올라갔던 거지 실질 수요가 거기서 더 증가해서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뭐 급격하게 22년 말부터 해서 올 초까지 무너져 내렸죠. 무너져 내리고 오히려 만약에라도 이걸 부정적으로 이제 좀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그 당시에 높게 산 리튬 그 재고 부분을 가격은 높게 샀는데 이제는 시장 가격이 낮다 보니까 오히려 저가에 팔아야 되는,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내용인데 전체 차트는 보여주지 않고 올 초에 일부 리튬 가격 반등한 거에 대해서만 강하게 어필하면서 야 이래서 2차 전지가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튬 가격이 이왕이면 뭐 2차 전지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지표 역할을 해주면 참 좋은데 시장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공매도 부분인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공매도 부분이.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오늘은 대차는 준비는 안 했어요. 근데 대차 거래부터 예탁원 들어가시면 대차 거래의 종류부터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권 예탁원에서 그런 것 좀 한 번쯤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LX에 가시면 공매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26일 날도 폭락을 했지만 이제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의 패닉은 사실은 25일 날 그 숨쉬기가 더 곤란하셨을 겁니다. 시가총액 2위 얘만큼은 그래도 긍정적일 거야 라고 했던 LG에너지 솔루션이 어마어마한 폭락을 하면서 시가총액 100조가 무너지고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공매도 때문에 2차 전지가 무너지는 것처럼 시장에 설명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2차 전지의 에코프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에코프로가 그 1월 달에 1월 말 종가가 12만 2,800원입니다. 근데 2월 1일부터 사실상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코스닥 1위 업체가 하루에 9%씩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변동률이 확장이 된 건데 그 당시 기준의 공매도의 잔량은 금액 기준으로 700억 원대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마지막 슈팅 나오기 전까지 공매도 늘어났던 부분이 1조 3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배, 1조 3천억, 700억에서 1조 3천억까지 공매도가 늘어났는데 주가는 오히려 10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못 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또 하나 아셔야 될 부분은 화면 보시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로 나와 있냐면 25일자 공매도 현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기준이에요. 거래대금 기준의 3에서 한 7% 정도가 공매도입니다.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자료를 또 보여드릴 건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 위주로 공매도가 다 성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상당 부분이 사실은 해지성 물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내겠다는 것보다는 26일 날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시장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이 지금 현재 한 예를 들어서 26%가 있는데 그 26%를 인덱스 상품 갖고 있는 쪽은 고객들 자산인데 고객들이 환매를 안 하면 마음대로 그걸 다 정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흔들릴 것 같다. 혹은 중기적으로라도 흔들릴 것 같다. 근데 자금 이탈에 대해서 환매는 없다. 그랬을 경우에 공매도 포지션을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 수량의 상당수는 공매도로 큰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하락에 대비한 방어적인 수단, 즉 해칭을 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런 해칭의 물량이고 아주 공격적인 공매도 물량이 있다. 그거는 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헤지펀드나 이런 쪽도 자기 자산이기보다는 대부분이 위탁받은 자산이 많거든요. 근데 어떤 위탁 자산 넣으시는 분들이 내 돈 마음대로 해서 하루아침에 없어져도 좋으니까 마음대로 매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의 대부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운영사들, 대형 운영사가 해칭하기 위한 거, 그다음에 제대로 된 종목을 갖고 있으면서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는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라는 쪽을 이제 매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선진기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비중에서도 기간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비중이. 예. 그렇게 돼 있고 25일날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오른쪽에 이제 두 번째 있습니다만 마이너스 8% 밀려 있고요. 공매도 비중이 11.4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이걸 가지고 공매도를 이만큼 팔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거래 대금에서 공매도의 비중이라는 거고 공매도 상환한 쪽도 있을 거고요. 신규 공매도를 하는 쪽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정리해서 놓고 본다면 오히려 지금 기준에서는 1조 8천억까지 늘어났던 에코프로의 공매도가 지금 1조 3천억으로 줄어 있어요. 5천억 정도가 매일 공매도가 나오는 것 같지만 공매도 하는 쪽도 있고 대사는 쪽, 쇼커버링 하는 쪽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비중을 놓고 봐야 되는데 그냥 주가 빠지면 무조건 공매도 때문에 빠졌다. 불법 공매도 때문에 빠졌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매도 부분에 금액이 높은 거, 공매도 거래 대금이 높은 것의 순서고요. 그 다음 범위가 나오는 것이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입니다. 근데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에서 보시면, 잘 보시면, 플러스 난 종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5일날 공매도 거래 비중이 삼성화재 같은 경우 왼쪽 밑에 보시면 삼성화재 같은 경우가 공매도 비중이 전체 거래 대금의 27.82%입니다. 근데 주가는 3.13% 올랐어요. GKL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놓고 보신다면은 이게 지금 시장에서 데일리로 얘기하는 공매도가 이래요, 공매도가 저래요 하는 내용이 당일날 기준에 공매도 거래대금을 가지고 공매도가 된 것처럼 표현을 하니까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매도, 에코프로에 대한 공매도 차트 그 부분을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화면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700억에서부터 1조 3천억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에코프로 주가는 최소 10배 올라왔습니다. 그 공매도 때문에 못 간 게 없는데 자꾸 공매도 때문에 못 갔다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숏 스퀴즈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 연말에 배당 관련된 공매도 상환 부분 때문에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매년 공매도 상위에 놓여져 있던 셀트리온 매년 연말만 되면 폭등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정보를 지금 아니다라는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굉장히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공매도 보시면 잔량이
1조 8천억에서 1조 3천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공매도의 비중이 지금 현재 기준의 에코프로의 전체 상장 주식수의 6.6%입니다. 물론 그게 굉장히 많다면 많은 물량인데 유통 물량이 많은 종목 기준에서 6.6%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역으로 따졌을 때 지금 현대차의 기준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올해 들어서만 980만 주까지 증가했었어요. 지금은 정확히 이제 900만 주 조금 넘고 있는데 2억 1,100만 주짜리 업체거든요. 그러면 4.5%를 산 거예요. 근데 주가는 아주 그렇게 폭발적인 랠리가 나온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역으로 따졌을 때 6%의 공매도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쌓여져 있던 공매도였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에 만약에라도 공매도가 연말 되면 배당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상환할 거다. 쇼커버링이 나올 거다. 그러면 반등이 나오고 스키즈까지 들어오면 이건 뭐 쭉쭉 뻗어 올라갈 거다. 그런 설명은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아니네 라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뭐 포털 같은 경우에 가서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이나 공매도에 대한 막연한 또 뭐 어찌 보면 기대심리 되돌릴 수 있다는 그런 건 좀 버리시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2차 전지. 뭐 단순히 경제 논리만은 아니고 정치적인 고려가 많이 개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정치 리스크겠죠. 요즘 보면은 전기차 판매가 생각만큼 빠르게 안 늘고 보조금도 줄어드는 분위기고. 기후변화 이론 자체를 안 믿는 트럼프가 집권한다면은 바이든의 전기차 전환 정책 약화되거나 심지어는 뭐 극단적으로 폐기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네. 이런 리스크에도 투자자들이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과 공화당 정부 정책을 좀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에너지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공화당은 항상 전통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정치자금 후원 자체를 공식적으로 받다 보니까 공식적인 정치자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이제 오픈이 돼 있잖아요. 클린하게 오픈돼 있는데 공화당 쪽 정부는 언제나 이 에너지 분야나 뭐 환경 분야를 같이 놓고 말씀드린다면 환경 분야에 있어서 전통 에너지를 선호합니다. 그들의 입장 그리고 또 민주당의 입장을 역시 표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텐데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슬로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풍부한 국내 자원을 왜 활용을 안 하냐. 그리고 친환경은 뭐 이 정도면은 뭐 환경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그런 기준에서 공화당이 집권을 하면서 이제 친환경으로 가게 됐을 때 전통 에너지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반발이냐면 민주당 정부 쪽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들을 때는 야, 그래, 친환경으로 가야 돼. 인류를 위해서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친환경 기업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이나 뭐 지금 기준은 전기차 뭐 이런 쪽의 기준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서는 빌 클린턴 대통령 정부 때 도쿄의정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통에너지 업체에 세금 좀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청에서 세금을 굉장히 과도하게 부과를 시킵니다. 뭐 쉽게 얘기한다면 지금 기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당선인 시절에 벌써 들고 나왔던 게 탄소세라는 단어가 갑자기 2020년 말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책과 공화당의 정책이 이제 극명하게 엇갈리는 기준이 되는데 어쨌든 빌 클린턴 대통령이 교토의정서에 사인을 하고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바로 파기입니다. 그냥 뭐 의회를 통과했든 말든 다 필요 없이 파기. 그리고 나서 다시 오바마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바로 이제 파리 기후협약 체결을 하는데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자마자 야 이거는 과도하다라고 파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정부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공화당을 지지하는 17개 주와 그리고 석탄업체 2개 업체가 민주당 정부 시절, 오바마 정부 시절 때 환경청에 대해서 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세금을 이렇게 매기다 보니까 환경청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게 2020년 6월 달에 결국은 대법원 판결이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도하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는 민주당 정책이 인류를 위한 거고 굉장히 뭐 친환경이니까 좋은 것처럼 사실 들리기도 하고 그게 맞긴 한데 너무 과도하게 세금 정책, 탄소세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반발이 이미 유럽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 때 이건 뭐 원유나 천연가스 부분 유통망을 다 러시아 쪽에 잠궈버리니까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단가가 지금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민주당 정책이나 뭐 공화당 정책 뭐 하여간 왔다 갔다 다 보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들어서면서 일단은 다시금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사인을 하고 친환경 적시로 들어서 있고 그리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IRA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조금 잘못 알려져 있는 거는 IRA가 뭐 친환경 정책만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IRA도 먼저 한번 방송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화당 정부 들어서면 이건 즉각적으로 폐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상하원을 통과해서 폐기가 안 된다는 건 논리가 맞지가 않고요. 역대적으로 정부가 바뀌면 바로 파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준에서도 사실 그 2차 전지 뭐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전에는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무게감이 더 실렸다면은 이번에는 희한하게 전기차로 이렇게 많이 쏠려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뭐 취임하고 나서부터도 기준이 되는데요. 지금 테슬라 차트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차트 보시면요. 19년도에 뭐 테슬라 강세 띈 부분은 전체 시장의 강세 정도의 흐름이었고요. 16배가 올라오는데 사실은 21년도 1월 달까지 기준의 강세 부분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하반기 기준에 민주당 쪽의 승기가 좀 잡혔을 때 그때부터 해서 이제 뭐 테슬라 쪽의 강세가 굉장히 세게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질 2차 전지는 지금의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그룹의 흐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LG화학과 테슬라의 월봉 차트 보시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거의 똑같은 흐름이 나옵니다. 예. 물론 이제 등락률의 차이는 있죠. 등락률은 이제 테슬라가 좀 더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배터리 3사의 상승률을 제가 정리를 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예. 시가총액이 LG화학이 그 당시에 7위였습니다. 7위였는데 1년 동안 오른 상승률이 357%. 그리고 시가총액 10위 안으로 진입이 된 삼성 SDI가 354%.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494% 올라왔는데 이거를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질 테슬라가 16배까지 올라올 정도로 미국의 정책에 대한 그런 수혜를 받게 됐고요. 그 정부의 보조금들이 각 정부마다 코로나19도 핑계대 가면서 전부 지원을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탄소세 덜 내야 되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기준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당연히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하게 좀 살 수 있었던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던 거죠. 그러면 2차 전지의 업체들의 기준에서 LG화학 같은 경우가 2차 전지를 92년부터 합니다. 92년부터 했는데 물적 분할을 결국은 20년도에 물적 분할을 결의를 하고 21년도에 물적 분할을 하거든요. 근데 물적 분할을 못했던 이유가 LG에너지 솔루션이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이 연간 단위로 흑자 전환된 적이 없어요. 그게 2020년도에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민주당에서는 똑같은 친환경이어도 신재생 에너지 쪽을 적극적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전기차를 아예 대놓고 언급을 하고 유세를 했고 또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판매가 급증을 했고요. 거기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연단위 흑자 전환이 사상 처음으로 나온 거죠. 그 정도의 실적 개선폭이 있다 보니 주가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극대형주가 그렇게 300%, 500% 올라오더라도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의 흐름은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어찌됐건 지금 요 단락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전기차 강세를 띄었고 그 영향력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300에서 500%의 정상적인 강세를 띄었다. 거기까지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조정받은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2차 전지 주가가 정말 실적이 좋아서 올랐던 건지 예.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우선 가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A라는 업체가 진짜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올라왔다. 그럼 제자리로 가는 게 지극히 정상이겠죠. 그렇게 오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유를 이해를 못하거나 또 모르고 있을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21년도까지의 정책적인 영향으로 판매 대수 증가했고 실적도 증가했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2차 전지 배터리 3사도 LG에너지솔루션이 연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될 정도로 92년부터 2차 전지를 계속 개발해 왔었는데요. 그 정도로 실적이 어마어마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보조금도 줄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성장성 둔화 부분이 언급이 되기 시작했고 배터리 3사의 주가는 사실 잘 못 움직였습니다. 21년도에도요. 그런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과 그리고 테슬라의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 21년도 하반기입니다. 정확히 이제 7월부터 여름인데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하고 이제 조금 한두 달 뭐 비슷하게 강세를 띠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 이후에 테슬라는 주가 조정이 나오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전기차 완성차가 못 가는데도 LG에너지솔루션이 강세를 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실적의 내용이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이 당시 기준에 LG에너지솔루션의 전체 주식에서 81.84%를 LG화학이 갖고 있는데 7월 말일자부로 보호예수가 풀립니다. 나머지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제 뭐 그 물량들도 다 보호예수가 단계별로 다 풀렸는데요. 일단은 대주주 지분이 LG화학 것만 해서 이제 81.84%고 그리고 그 당시 기준에 외국인 지분이 5%예요. 그러니까 MSCI 지수 편입되면서 5%가 들어왔거든요. 유통 물량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 보호예수가 풀리면 LG화학은 단 한 주도 시장에 매도를 못합니다. 분위기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상황에서 MSCI 지수 편입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고 급등 나왔을 때 시가총액 6위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 카카오뱅크가 지금 80%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시가총액 6위라고 코스피 200 지수의 시가총액 비중을 다 줘버리면 카카오뱅크가 만약에 이렇게 80% 빠질 때 시장 지수가 왜곡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유동 비율을 꼭 따지거든요. 그 유동 비율을 따져서 기준을 잡아줬는데 기계적으로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 물량이 보호예수가 풀려서 늘어났다는 것만 체크를 하고 실질 물량 안 늘어났는데도 비중을 늘려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당시 기준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이 됐죠. 그 수급 논리와 두 번째는 코스피 200 지수의 유동 비율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똑같이 기간 수급도 당연히 늘어난 거예요.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의 랠리가 나오냐면 배터리 3사를 역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 2022년 하반기의 기준인데 LG 엔솔의 상승률이 78%가 나옵니다. 이건 뭐 엄청난 거거든요. 7월 말부터 뭐 한 4개월 정도 동안에 시가총액 2위짜리 종목에 80%에 달하는 랠리가 나왔다. 이건 엄청난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LG화학하고 삼성 SDI의 부분도 74%, 69%씩 나옵니다. 다만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원체 실적이 좀 그 당시 기준에 부정적으로 평가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SK이노베이션 못 갔는데 LG화학과 삼성 SDI의 그러니까 뭐 이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2위, 시가총액 그리고 5위, 6위였거든요. 이 종목군들의 랠리가 70%, 80%에 달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종목군들의 강세인데 실적의 변화는 사실 없었어요.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LG엔솔에 대한 보호에서 풀린 것에 대한 유동 비율 조절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수급 논리에 대한 강세였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 반론이 나오는 게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 포스코 그룹주하고
또 뭐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또 2차 전지들 다 날아가지 않았니? 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LG에너지솔루션 이외에 나머지 2차 전지 종목군들 변동률, 상승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IRA가 정확히 있던 게 8월 26일 날 발효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 IRA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이것도 이제 제가 포탈 뒤져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은 건데 여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기후 변화 대응, 그리고 의료비 지원, 그리고 법인세 인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차 전지에 대한 호재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거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우리 민주당 정책은 원래 이거였어. 친환경 정책. 그다음에 오바마 케어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대한 복제약품,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부자 증세인 거죠, 사실. 법인세 인상. 공화당은 법인세 인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정책이 이런 거야. 근데 거기에 하나를 더 할게. 중국을 우리가 강하게 중국 쪽에도 어필을 해서 중국 쪽도 뭐 매번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중국 쪽에 대해서도 뭐 어떤 우리가 중국에 이제 항상 볼멘 소리 나오는 게 그거거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위안화의 약세 때문에 자꾸 우리가 대중 수출입 기준에서 무역 적자가 난다. 이 부분에 이제 대한 내용인데 하여간에 나는 중국 때릴 수 있어. 우리는 강하게 중국 대할 수 있어. 그러니 공화당 표도 우리한테 줘. 뭐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중간 선거 앞두고의 흐름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하게 악재란 말이에요. 어떤 악재냐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그 보조금에 대해서 중국산 쓰면 안 돼. 북미 쪽의 기준의 제품을 써. 그러면 2차 전지를 하는 업체들 기준에서는요. 유통망이 없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굉장히 이거 심각한데 악재인데 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폐배터리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폐배터리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산을 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어떻게 정책을 꾸려 나가야 되지 하는 가운데서 폐배터리 얘기가 나오면서 배터리 3사도 우리도 폐배터리 쓸게요. 심지어는 전라남도 도청까지 폐배터리 사업 우리도 한다라고 그런 보도자료까지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 기준에 폐배터리 관련된 업체나 리튬 관련된 업체의 주가는 지금 뭐 속수무책 무너져 있었고 올해 들어서 움직인 것도 없었어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요. 이제 주가는 기업 실적이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더란 말이죠.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7월 달부터 해서 2차 전지 랠리가 간헐적으로 나오는데 7월 28일 날 포스코 퓨처엠이 그 당시 포스코 케미칼이 GM사로부터 13조 원의 수주를 받아와요. 13조 7천억. 네. 3년짜리 수주를 받아옵니다. 물론 그것이 저평가로 놓여질 수는 없어요. 성장성은 부각될 수 있지만.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의 랠리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는 정확히 7월 13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에코프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 상한가 들어가고 14일부터 이제 에코프로 랠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랠리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주춤거리는데 8월 달에 IRA. 그래서 야, 이게 악재 아니야? 호재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폐배터리 테마가 불었고요. 그 과정 속에 야, 실질적으로 유통망 갖고 있고 염호 갖고 있고 원자재 할 수 있는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자원의 그 상황에서 유통망을 넓혀놨던 우리 포스코 그룹이야. 그렇게 되면서 단계별로 움직였거든요. 그럼 결론은 그렇게 움직인 2차 전지의 종목군들의 수익률, 상승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지금 굉장히 길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22년 하반기에 랠리가 나왔다 하는 종목은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어요. 나뉘어져 있는데 포스코 그룹주들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 45%뿐이 못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은 당연히 그 당시에 22 수준이었고요. 그러면은 배터리 3사가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시가총액 2위, 5위, 6위보다 못 움직였고요. 두 번째 기준에 에코프로 BM도 37%뿐이 못 움직였습니다. 실질적은 에코프로 BM이 개선이 된 건데 지주사인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이 좀 더 가볍죠. 1조 7천억. 그 종목이 137%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뭐 폐배터리 테마 이런 테마 형식이 강했던 거지 실적 개선 부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도 13조 7천억이라는 7월 28일 날 GM사로부터의 수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폐배터리의 문제가 아닌 실질 그 북미산 제품을 써야 된다면 유통망을 갖고 있는 거는 결국은 우리다. 우리의 기준이다. 근데 그 상승률이 138%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실적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다면 올 초까지 해서 보통 이 종목군들이 30에서 50% 빠집니다. 작년 하반기 고점 찍고 10월, 11월 고점을 찍고 올 초까지 30에서 50% 빠지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실적의 성장성의 영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하반기에 오른 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솔직히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IRA 효과도 아니었고, 폐배터리는 제가 볼 땐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종목별로 그 상승률이 오히려 시가총액 2위, 5위, 6위 LG엔솔, LG화학, 삼성 SDI가 더 강했다. 그럼 올해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데, 올해의 기준은 화면 보시면 이제 실적을 한번 갖고 나와봤어요. 그래서 갖고 나와봤는데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이거든요. 요 세 종목에 대한 이제 그 영업이익 컨센서스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온 게 있고 이제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가 있는 건데, 보시면은 실적 전망치 컨센서스 자체가 다 안 좋아요. 실적 자체도 안 좋았고, 그러니까 실적이 뭐 엄청나게 증가한 것도 없고요. 시가총액들이 7월 26일 날 기준으로 해서 에코프로가 40조를 넘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56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목 합산해서 96조, 97조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보시면 실적이 사실상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시가총액이 7,750만 주 곱하기 70만 주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대략 한 55조? 이렇게 올라왔는데 실적의 어떤 뭐 급격한 증가나 이런 건 이거 분기 실적인데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올해는 뭐 저조차도 얘네들이 이 그 업체들이 왜 움직였는지에 대한 설명도 어려워요. 그럼 올해 2차 전지 주가가 왜 그렇게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뭐 설득력 있는 근거는 뭐라고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가 터졌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이는 않는데, 자, 상승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에코프로가 14배 올랐고요. 저점 대비해서.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548%인데, 그러면 예전에 정상적으로 제가 볼 때 정상적인 랠리, 테슬라가 갈 때 배터리 3사 갔을 때 SK 이노베이션의 500%의 상승. 그리고 나머지 이제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이 두 종목이 지금 원체 급락을 해 있기 때문에 이 상승률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의 실적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이닉스의 올해 상승률이 80% 정도 나왔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종합을 다시 해드리면은 잘 우리가 생각해 본다 했을 때 2차 전지 했지만 결국은 에코프로 이외에는 없었다는 거죠. 에코프로 이외에 포스코 그룹주들도 움직였지만 결론적으로 포스코 그룹주 물론 뭐 100%, 200%였지만 정상적인 2020년도에 테슬라의 랠리 속에 시가총액 뭐 7위였던 3위까지 올라간 LG화학의 350% 상승률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신드롬 때문에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다. 지금 2차 전지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반등이 나올 거냐, 옥석 가리기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씁쓸하지만 이제부터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하나는 이제 반등이 나오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반등이 나올 거냐. 또 한 가지는 낙폭과대주들 V자 패턴으로 V자형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이런 종목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관점인데 똑같죠. 사실은 반등이 나올 거냐 이 기준.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아무런 이유 없이 올라간 종목, 또 프리미엄이 너무 높게 형성된 종목의 하락은요, 반등이 거의 제한적입니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죄송스럽지만은 추가적으로 50% 이상 더 밀리더라도 뭐 에코프로의 기준에 지금 뭐 70만 원 이탈되긴 했습니다만 올 1월 말의 종가가 12만 2,800원이었거든요. 그때 대비 실적 개선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없고 정책적으로 지금 보조금 다 줄어들었죠.
그리고 공화당 쪽에 조금이라도 포인트가 앞서 나가고 있고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그 자리로 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면 뭐 가장 최근 내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보시기 편하시게 종가 선 차트를 갖고 나왔는데요.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LG생활건강입니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뭐 한 70% 빠져 있나요? 저도 퍼센테이지를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부 60에서 80% 빠진 건데 이 기준은 네이버가 시가총액 뭐 3위까지 올라왔었고요. 카카오는 장중에 일시적으로 하이닉스 시가총액을 넘겼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간 이후에 하락률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다 할 반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뭐 잘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3위를 했던 종목인데 결국은 지금 뭐 60% 밀려 내려오는 동안의 흐름에서 반등이 없습니다. LG생활건강도 지금 80% 가까이 밀려 있어요. 근데 20조가 넘던 시가총액에서 밀려 내려오면서 이렇다 할 반등함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시젠이라든가 신풍제약 또 지금 화면 다시 나오는 SK바이오사이언스 또 카카오뱅크 또 위메이드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너무 크게 붙어있던 종목은 시가총액 뭐 3위까지 올라왔던 그런 종목군들조차도 미끄러져 내려올 때 자꾸 고점 대비해서의 반등률을 계산하시는데 아닙니다. 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려오고 반등이 일시적으로 있었잖아요. 있었던 마지막 고점이 다시 고점이 돼서 하락률을 따지셔야 되는데 자꾸 먼 그림만 보셔서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반등을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에코프로의 마지막 월봉 차트, 이 봉 차트인데요. 월봉 봉 차트 보시면서 하나만 딱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에코프로가 하루에 7월 26일 날 하루에 거래가 터진 부분이 거래대금 기준입니다. 거래량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래대금 기준이 4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거래대금을 5조를 넘겼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하루 거래대금이 3조 원대를 넘겼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포스코 홀딩스가 8조를 넘겼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감 시황을 다 못 보고 왔는데 어제 기준에, 그러니까 최근 기준에 하루에 코스닥 시장과 유가증권 시장의 하루의 거래대금이 8조가 안 나옵니다. 포스코홀딩스 한 종목이 8조를 8조입니다. 근데 그게 어느 기준이 되냐면 우리나라 역사상 종목 하나가 8조 이상 터뜨린 거는 삼성전자 한 종목입니다. 8조 3천억 21년 1월 11일 날. 그게 최고점이고 꼬리 달리고 그날 이후로 조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터진 거래대금이 그 다음 거래대금이 4조 5천억. 그 이후로는 3조를 넘겨본 적도 없어요. 근데 시가총액 8분의 1짜리 포스코홀딩스가 8조를 터뜨리고 양봉이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꼬리 달고 무너져 내렸죠. 그 고점을 넘기는 거는요. 수십 년 동안의 윤정도 얘기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의 기준에 모든 기술적 분석에서 거래가 터지고 돌린다, 거래가 터지고 꺾인다. 그건 최고점, 최저점이거든요. 그러면 그 고점을 넘기려면 최소 8조 원의 70%, 뭐 제 계산 방식입니다만 5조 이상 6조가 넘겨져야 돌릴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에코프로도 돌린다면은 최소 범위의 기준에서 4조 원의 거래대금 대비해서 70%는 넘어서 줘야 돼요. 그 고점을 넘기려면. 난 필요 없다. 그 고점 필요 없고 지금 당장의 반등을 원한다. 그럼 거래대금 최상위 10위 안에 5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가격 반발력 일부뿐이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그나마도 무조건적으로 난 꼭 보겠다 하시면은 그나마 포스코 퓨처엠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명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LG화학은 저는 2차 전지로 이제 설명을 안 드립니다. LG화학은 기초소재, 정유화학 쪽의 기준에 내년 대선 기준까지, 내년 2024년 미국의 대선의 기준까지. 만약에 거기까지 보신다면 LG화학 정도는 석유화학 업종의 기준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번 보실 수는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증시가 사실은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은 뭐 규모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김이 여전히 세죠. 올해 외국인 매매 움직임 쭉 한번 총괄적으로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올해 외국인 그 전체 시장 지분율이 26%가 이탈이 됐을 거예요. 오늘 어제 기준에 아마 이탈이 됐을 텐데 외국인 지분율이
뭐 30% 수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가 특히 이제 뭐 올해 들어서 또 많이 빠져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말씀드릴 게 2005년 7월경부터요. 2007년 7월까지 시장은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 뭐 코스닥 시장 다 폭등 랠리가 나왔거든요. 경기가 원체 좋아서. 근데 그 당시에 외국인이 얼마를 팔았냐면요. 57조를 팔았습니다. 57조를 팔았는데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라 위에 걸려있는 매도겠죠. 그 신규 자금 들어오는 거는 계속 매수가 들어가야 되고 뭐 예전 상품의 경우는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환매가 없으니까 다시 또 사고 그렇게 하면서 어찌됐건 외국인들의 매도가 57조에 달했는데 사실은 뭐 정책 자체가 우호적이었죠. 그때 당시에 주식형 펀드 수색 잔고가 8조 수준에서 74조까지 66조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연기금의 매수도 굉장히 강화되고 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지금의 기준은 외국인이 26% 비중으로 좀 많이 낮아지다 보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밀릴 때마다 외국인 때문에 그런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를 오히려 원화가 일정 범위의 약세 부분에서 뭐 달러 인덱스도 최정점이 이제 중간 선거 그 기준이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달러 인덱스가 조금씩 약세로 전환이 되고 환율 자체가 원화도 조금씩 되돌려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여기가 끝자락이다. 원화가 좀 강세를 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은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매도는 이제 환차손을 회피하기 위한 단기 자금이 좀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 기준의 26%의 비중은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 팔고 나갈 그런 뭐 기준은 아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그 과정 속에서 아프긴 하지만 올해 시장 상승률이 그래도 6%, 아직 6%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는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그 외국인들이 뭐 사실 한 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인데 올해 들어서 1월 2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을 가장 많이 샀는지를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화면을 보시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뭐 26일 날 굉장히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만 6%씩 밀렸습니다만 지금 7억 2,800만 주짜리 종목인데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3천만 주, 그러니까 4% 이상을 산 거예요. 그게 그 4%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유통 물량이 없는데 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 합산을 해서 87% 정도거든요. 외국인이 지금 52%대입니다. 뭐 삼성전자는 53%고요. 그러니까 87% 이상이 외국인 지분이고 기관 지분까지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없는데 거기서 올해 들어서 4%를 쌍끌이로 샀다는 거고요. IT죠.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나와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도 올해 외국인이 2천만 주를 샀습니다. 그 2천만 주의 지분율은 59억 주짜리니까 3% 이상. 기관이 한 0.6% 팔았어요. 그래서 이 표에는 이제 그 화면에 나오는 내용에서는 쌍끌이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 없을 뿐이지 외국인이 3% 이상 2천만 주를 샀다. 그리고 삼성전기도 뭐 대단한 거죠. 시가총액이 10조가 이탈됐습니다만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전체 순위 3위는 아닌데 이렇게. 그러니까 IT에 다 집중돼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현대차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여기 안 나와 있는 이유는 기관이 0.2% 팔았어요. 0.2% 팔고 외국인이 4.5%를 샀습니다. 뭐 현대차도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IT하고 자동차를 샀는데 그들을 집중해서 매수한 이유가 뭐 화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실적입니다. 실적 전망치고요. 25년도 순이익을 보시면요. 하이닉스 순이익이 9조 정도 예상이 돼요. 그럼 지금 주가로 따졌을 때 PER이 10배 수준뿐이 안 됩니다. 예. 삼성전자 마찬가지죠. 10배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PER 평균을 일반적으로 11배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제 할인 요인인데 좀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형성되는 IT 쪽의 PER은 대략적으로 14배, 15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뭐 지금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도 대략적으로 뭐 5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일단은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도 그랬었는데요. 전망치라는 부분은 지금 대비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HBM이라든가 DDR5 같은 쪽에서의 출하가 더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또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실적 전망치는 더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IT에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자동차 부분 보시면은 시가총액 지금 5위까지는 돌려놨는데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14조, 15조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상 최대치거든요. 특히 올해 기준에서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기업인 거죠. 영업이익 1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한 이유는 다 이런 실적 그리고 업황 개선폭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꼭 체크하셔서 보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시장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예.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동안 고전하던 반도체 살아나는 분위기인 건 맞죠? 맞습니다. 이제 그 반도체 업황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예전에는 영업 마진이 좋았던 게 이제 낸드 플래시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최근이라는 거는 이제 2020년 이후부터를 더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디램 시장이 고마진 고사양 제품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쭉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낸드 시장의 점유율 부분이 43% 정도고 메모리 시장이 57%예요. 근데 요 디램 쪽의 기준에 DDR5의 출하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한 고마진인데 이 HBM의 출하량도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하량 증가 부분은 뭐 요즘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AHPT, 그다음에 AHPT 관련해서 또 AI 서버 이런 부분인데 사실상 이게 검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그 전에 랠리가 쭉 이제 나오고 있었던 기준에서 21년 11월 이제 고점 찍고 68%가 밀렸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돌리면서 뭐 사상 최대치 고점을 쭉쭉 뻗어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5위로 올라오고 시장 자체를 견인하고 있는데 5월부터 이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고 6월 달에 1조 달러 이상으로 시가총액이 형성된 가장 큰 요인이 실적이 검증이 됐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흐름까지 나왔냐면요. 지금 이제 시가총액 뭐 미국 시장 5위인데 26% 갭 상승에 29%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300조를 넘는 업체가 삼성전자의 4배짜리의 업체가 갭 상승 26%에 29%까지 올라선 게 이제 5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검증이 된 거죠. 이제 GPU에 대한 수요가 예전에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수요 그 부분 때문에 엔비디아가 성장을 했고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성장했는데 21년 고점 찍고 11월 고점 찍고 68%까지 밀릴 정도로 이거 이제는 정점에 달한 건가라고 했는데 이번에 AI 관련된 이러한 GPU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서 실적이 검증이 돼야 되는데 실적이 정확히 나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서 하이닉스의 뭐 흐름도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돼 주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반도체 업황 부분에서 물론 뭐 HBM의 출하량이 월등하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업 마진이 원체 좋아서 이제 HBM 쪽으로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뭐 HBM뿐만 아니라 현재 기준에서는 DDR5의 출하도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실적도 지금 뭐 전체적인 전망치 자체가 매우 빠르게 개선될 걸로 컨센서스가 지금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놓고 보면 대표님께서 생각하기에 투자 전략은 어떤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제 입장에서도 둘 중에 한 종목, 그러니까 두 종목을 다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 위주로 보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슷한 외국인들의 수급이긴 합니다만 차이도 사실 별로 없어요. 3% 매집이냐, 뭐 4% 수준의 매집이냐, 요 정도 차이인데 뭐 유통 물량도 없고. 근데 HBM만을 띄워놓고 볼 때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빠르게 이제 치고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화면 보시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2013년부터 좀 빠르게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HBM 시장에서 뭐 지금 원래는 2분기까지의 그 흐름이 점유율 비중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하이닉스가 한 53%에 삼성전자가 38% 이렇게 이제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3분기부터 확 바뀐 거죠. 그 바뀐 이유는 하이닉스 쪽이 아무래도 이제 4세대까지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세대 부분도 일단 샘플을 최종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하이닉스 쪽이 시장 점유율 부분이 좀 한 70% 이상도 이야기를 분석을 내놓는 쪽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쪽의 실적 개선폭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서로의 이제 비교 자체가 그 좀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기술력 뭐 월등하기 때문에 뭐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개발되는 차이가 일부는 있습니다만 따라붙는 속도는 뭐 충분히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내용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하이닉스가 이제 거의 지금 뭐 점유율이 높아진 상태인데 삼성전자도 빠르게 움직여서 따라붙고,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샘플을 지금 엔비디아에 보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 일본 업체도 지금 발을 담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다 나눠 갖게 되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들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전망이 원체 긍정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지금 뭐 화면에 한 번 더 또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전부터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 5월 이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게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된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HBM에 대한 수요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그리고 인텔, 또 아마존, 거기에 MS까지. 그러니까 이들 쪽의 수요가 원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으로 확인이 안 됐다면은 뭐 꿈만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엔비디아에서 원체 이제 실적을 긍정적으로 내주고 뭐 시가총액 5위까지 치고 올라오고 1조 달러를 넘기고 이런 과정에서의 또 실질적인 발주가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당분간이 아니라 뭐 내년 내후년까지 HBM 시장 그리고 반도체 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올해만 놓고 보면 반도체가 맏형 역할을 못했어요. 그 빈자리를 사실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훌륭하게 대신했고, 지금까지도 자동차가 실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은 자동차 업종 투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 완벽한 종목을 좀 종목을 찾아내서 나 혼자만이 이게 저평가라고 얘기하고 있어 봐야 누군가 사줘야 움직이는 거지, 수요와 공급의 논리인 거지, 나 혼자만 좋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못 간다고 해도 뭐 2차 전지는 날라다녔고. 그러니까 저는 나눠서 보는 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월등히 뛰어난 업체. 근데 그것을 저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메이저들이, 그러니까 대형주의 기준이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그 시각을 유지해 주느냐, 들어와 주고 있느냐, 그걸 봅니다. 근데 아쉽게도 현대차가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외국인 기관 쌍끌이 1위였어요. 네. 근데 이제 기관이 약간 팔았어요. 약간 팔아서 0.2% 현재 기준에 매도여서 안 보일 뿐인데, 외국인들도 아쉽게도 거기서 더 이상 안 삽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더 이상 안 사긴 하지만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이닉스가 이번에 사실상 12만 9천 원 52주 고가를 이번에 뚫었거든요. 이번에 뚫고 13만 800원 찍고 밀린 건데, 하이닉스가 똑같이 5월부터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5월부터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서 뭐 거의 3% 이상을 외국인이 막 쓸어 담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고점 딱 찍고
수급이 멈추니까 당연히 하이닉스도 못 갑니다. 아무리 뭐 전망이 좋고 어떻더라도. 그러다가 요번에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또 기관들도 일부 들어오면서 조금 이따 현대차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 수급 부분이 어찌됐건 개선이 되면서 들어오면서 고점을 치고 올려준 거거든요. 그 수급은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도 지금 당장 들여다보실 때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IT 쪽의 기준은 이미 거래가 수반돼 있고 그리고 뭐 펀더멘털 개선되는 거, 업황 개선되는 거 확인이 되고 메이저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거래가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IT 쪽은 지금 당장의 변동성도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편입 비중을 가지고 가실 수 있는데 자동차의 기준은 지금부터는 모아 가신다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월봉 화면 보여드릴 텐데요. 월봉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 현대차 이게 개인 지분이에요. 맨 밑에 나와 있는 게 개인 지분이 뭐 별로 안 뺏겼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엄청난 물량입니다. 이 물량이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80만 주까지 샀다가 지금 한 920만 주대 매수인데 2억 1,100만 주짜리니까 한 4.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유통 물량도 별로 없는데 이 정도.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뭐 시장 조정 받은 거 감안하면은 전혀. 그리고 수급 범위가 지금 오히려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떠넘겨지는 게 아니라 정체 상태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는 거의 임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급만 조금 메이저에서 들어오는 게 확인된다면 변동성의 기준은 굉장히 가벼워질 수 있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도 삼성전자, 현대차, 뭐 하이닉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이닉스는 80%까지 올랐어요, 올해. 그리고 삼성전자 뭐 개인들의 무덤 그러는데 전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고점이 30%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기준도 40% 올라오고 지금 눌려 있는데 여전히 시장 6% 수준 상승에 현대차는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중기적으로 주도주 역할로 해서 현대차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연말까지 뭐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